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고요.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 의붓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친부 역시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잇따라 경남 창녕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9살 소녀가 탈출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 아버지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조에 담은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현재 경찰은 학대 도구와 소녀의 일기장을 확보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교육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의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와 방치의 위기 속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평론가님. 네. 천안 사건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좀 진척된 상황이 있었나요? 아직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당초에는 이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여하튼 부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질식을 통해 사망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 학대로 인해서 숨진 이 정황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인죄가 안 된다면 더 국민들이 또 여론이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창녕 9살 소녀, 집을 탈출한 이 소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아이는 다행히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시설에서 밝게 지낸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예. 좋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아이고. 밝은 아이라는데 네. 이런 모습이 혹여 네.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아. 걸까 봐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아이가 학대받다 도망친 그 날에도 이 친모와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요? 네, 그 와중에도 예. 아이가 학대당하다가 네. 그 산에서 숨어 있다가 구조되기 그 직전인 그 상황에도 그 지자체에 가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준다고 네. 했던 그 1,000만 원은 언제 나오나요? 아. 그 밑으로 동생이 3명 더 있습니다. 예. 아이를 4명 키우고 있는데 매월 한 9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예. 있었던 예.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그 수당의 지급을 전면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예.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네. 나머지 다 시설로 가 있는 상태고 이 학대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잔혹한 학대를 했던 계부는 네.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친모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지금 조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이를 너무 수단으로 어떻게 돈을 받기 위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러니까 화가 나네요. 이 천안 사건에서 특히 안타까웠던 사실이 한 달 전에 아이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네, 병원에 병원에 갔잖아요. 갔었죠. 근데 응급실에서 이제 병원에서 좀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장님, 이게 단순히 경찰이나 학교 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만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가 되었는데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경찰은 응급성이 있느냐 현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또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나가기를 원했으나 그런 사정이 좀 잘 되지를 않아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역시 응급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늦어졌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가정조사를 나갈 때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 거절을 글쎄요,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체계가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체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에 있어서 상황이 변했을 때 네. 조금씩 그 변화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법무부에서는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민법 915조 이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62년 만에 자녀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징계를 통해서 아이를 잘 훈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징계가 가능하다는 게 때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 징계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학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거고요. 네. 나아가서 913조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건데 네. 제도적으로 그동안 허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집안일은 그 집에서 알아서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런 저도 분위기가 맞고 많았죠. 자랐는데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의 체벌 이런 것들을 좀 네.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네. 이걸 명문화하겠다는 사랑의 겁니다. 매라는 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사랑만 해주시죠. 사랑만 매는 빼고 빼고. 매는 이제 없어지는 네.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 부모 징계권 개정에 아무래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높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반대하는 분들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절차를 밟았던 다른 나라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잘 오히려 가정 환경이 더 좋아졌는지 그런 결과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을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얼마만큼 무시되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벌을 통해서만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꼭 체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의 체벌을 금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네. 세계 전체 한 59개국 정도가 체벌금지법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9년에 이미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똑같이 그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계속적인 계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체벌과 관련된 이야기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권의 문제, 체벌, 훈육 이런 문제들을 다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아동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서 그거 말고는 훈육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또 세상이 바뀌면 네.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근데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의 법제도는 좀 효과적으로 잘 맞고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특별법, 처벌법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될 때, 네. 네.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될 때 이 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 말고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바람직한 양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좀 가벼운 아동 학대를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훈육과 또 이 교육과 부모 교육과 상담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다루면 다룰수록 참 부모들의 그 훈육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중요하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요. 국민청원에 등장한 게 이제 가해자,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자. 이거는 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또 꽤 그래도 설득력을 얻고
설득력을 네. 얻고 있는 것 같은데 N번방 같은 경우처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들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좀 예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런 아이들에게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부모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예. 글쎄요, 이게 여론이 반분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대체 누가 소위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얼굴 좀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이 다른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혹여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 좀 예방적 차원에서 예.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좀 알릴 필요도 있다고 알릴 봐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친모, 지금 정신병을 핑계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그 친모의 경우에는 네.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집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네. 온라인 카페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엄마인 척 또 그래요? 행세를 했단 말이죠. 네. 뭐 옷을 나눕니다. 첫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아. 하는데 예. 뭐 좋은 부모하기 힘드네요. 이런 그 이른바 코스프레를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특례법을 보면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혹은 둘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네.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예. 다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010년에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했던 김수철 사건, 2017년에 중학생인 친구 딸을 유인해서 결국은 숨지게 만들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네. 이영학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듯이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신상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네. 소위 머그샷이라는 것도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예.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예. 없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예. 뭐 예방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아동학대가 만약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면 피해자인 동시에 또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부분은 참 생각을 좀 그게 많이 딜레마예요. 예,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요. 만 3세 아동과 만 7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이 배경은 어떤 거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전국에 있는 만 3세 아동이면 2016년부터 출생한 아동입니다. 2016년 출생 아동인데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바깥에 학교를 나간다든지 놀이터에 논다든지 하는 그런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아동학대 신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신고율이 많이 떨어져서 네.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 3세와 만 7세 아동을 이렇게 규정 지은 이유가 그러면 예. 만 3세하고 만 7세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자라면서 공적인 보호 체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 어떤 변곡점에 있는 시점입니다. 예, 어린이집 네. 들어오기 전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두 대상을 이렇게 네. 규정 지은 네, 거군요. 그래서 네. 학교에 와야 할 연령인데 학교에 오지 않으면 네.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아하, 네. 또 어린이집에 와서 네. 아동 발달 검사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지금 학교가 원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학교에 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학교 못 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학교의 신고도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는 어떤 점을 좀 수정해 나가야 될까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 학생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사가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해서 아이와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직접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나가보게 한다든지 이런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이 와서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한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아동이 직접 내가 좀 집에서 어려워요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가 할 역할이 굉장히 좋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 지원 시스템을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이 또한 있습니다. 네. 이 두 시스템을 서로 연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더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선제적으로 지금 만 3세, 만 7세 아동 전수조사 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으면 그동안은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이 코드 1부터 코드 5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나눠서 출동하는 대응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코드 3로 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코드 1, 생명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경찰이 입장을 바꿨고요. 네. 반드시 가급적 네. 그 전문가와 함께 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정부는 노력. 어떤 정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고를 받으면 민간 기관에서 전문가가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요. 2022년까지는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다.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실은 아동 학대가 이제 주변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요즘 아파트 살고 있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행여 봤다고 하더라도 아이 뭐 남의 집 악인데 이거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요? 보면? 네,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신고가 되어야만 그 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봐서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하고 또 이번 사건처럼 처벌을 해야 되면 처벌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에는 내가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저하실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신고는 의심만 되면 해주시면 그것이 어. 학대인지 아닌지는 상담원이라든가 경찰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웃에서 큰 소리가 나고 아이가 늘 운다든지 네. 아이가 또는 뭐 몸에 상처가 있어 보인다든지 잘 못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시는 길이고 그 가정을 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가정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징계권과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가 나왔고 아이를 훈육하는데 체벌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체벌과 같은 문화가 폭력을 조금 더 용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는 통제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양육의 대상이고 이해와 설득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평론가님 아주 네. 짧게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는 네. 맞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네.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너는 네가 기분 나쁘면 그게 바로 학대에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대부분 맞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때리는 부모가 됩니다. 네. 조혼하는 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